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원종입니다. 오승환 아나운서가 지방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게 돼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사흘 동안 방송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설계부터 제작, 시험 등 모든 과정이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저녁 6시 24분경에 3차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선 1, 2차 발사가 시험 발사 성격이 강했다면요, 이번에는 실전의 의미가 큽니다. 우리 발사체,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에 처음으로 실용 위성을 탑재를 하고 민간 기업들도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순수한 기술로 개발한 장비들이 우주 환경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역사적인 오늘, 매우 기대가 됩니다. 물론 발사 직전까지 달라질 수 있는 날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긴장감을 마냥 내려놓을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모쪼록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와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그동안의 노력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5월 24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이고요.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오늘은 해외 농업 소식부터 살펴보고요. 재난은 예방 시간에선 학교 시설 안전 문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어서 새롭게 마련한 코너죠.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서는 끝난 사람이란 제목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또 어떻게 은퇴를 준비해야 할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 퀴즈 드립니다. 앞서서 누리호 발사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이 누리호가 발사되는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전라남도의 자치구는 어디일까요? 이 지역명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수려한 자연 환경을 가진 남해안에 위치해 있는 이곳. 정답 참여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보내드립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십시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해외 농업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세계적인 기후 이상 때문일까요?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가뭄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이제 콜로라도강, 굉장히 큰 강이잖아요. 네, 수량이 맞아요. 많이 줄면서 이 콜로라도 주정부가 물 절약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콜로라도 가계 고갈을 막기 위해서 미국 연방정부가 이제 지역 정부와 협의를 해서 물 절약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일단 연방정부가 자금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주변 지역에 합의를 하게 된 건데요. 콜로라도강 하류의 3개 있는 주,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이 3개 주가 합의를 한 건데 2026년까지 3년에 걸쳐서 300만 에이커피트. 이 300만 에이커피트는 300만 에이커, 이게 좀 우린 에이커를 안 쓰니까 좀 생소한데요. 다니니까. 네, 12,140 제곱킬로미터 땅에 30cm로 물을 채우는데 필요한 그 부피를 말하는 겁니다. 와,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 면적의 20배 해당하는 면적을 30cm 높이의 물로 채울 정도의 그 물을 쓰지 않기로 지자체가 결정을 한 겁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그러니까 강물을 이용해서 하는 관계농업을 하는 이 지역의 농부, 또 미국의 원주민, 각 도시 등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해서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이 돈을 보상금처럼 물을 절약하는 지역에 주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절약하면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정부 측에서 돈을 줄 테니까 물을 좀 적게 써달라라고 이 지방자치, 그러니까 지역들에게 요청을 한 거죠. 지금 앞서서 서울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그 물에 30cm 높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양인데
이 정도로 절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반증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지난 20년간 물론 매해 그런 건 아닌데요. 예. 이 콜로라도 강 주변 지역에서 가뭄이 계속되면서 유량이 20% 줄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20%지 100 있다가 갑자기 80이 된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미국 최대 규모의 저수지에 속하는 미드호 파워로 수위가 심각하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네. 이 콜로라도 북부 지역에서 로키 산맥으로 발원해서 콜로라도, 와이오밍, 뉴멕시코, 유타, 애리조나, 네바다, 캘리포니아 이렇게 7개 주를 가로지르는 것이 이 콜로라 강인데요. 강 길이가 2,330km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 4천만 명이 이 강에 의지해서 식수원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애리조나 피닉스 이렇게 서부 대도시도 역시 이 강에서 식수를 얻는다고 합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 건설됐던 뉴딜 정책 상징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후버댐인데 네. 후버댐도 바로 이 강에 있습니다. 겨울철 미국의 야채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서부주들도 역시 관계 농업을 하면서 콜로라도 강에 의존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난 2000년 이후에 줄곧 강수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고요. 후보댐을 건설하면서 만들어진 대규모 인공저수지 미드호도 작년 여름에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강바닥 일부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아니, 미국 하면 워낙 자연이 어마어마한 곳이고 네. 콜로라도 강 굉장히 긴 강이니까 네. 여기 가뭄도 상상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가뭄 겪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지금 뭐 맞습니다. 기후 이상 뭐 세계적인 난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극단적인 기후가 네.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버지니아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대형 호수 저수지의 53%의 수량이 이미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긴 하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건데요. 뭐 남미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도 심각한 가뭄을 지금 겪고 있고 그래서 우루과이 정부가 최근 74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다라고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아프리카 동부 지역인 에티오피아, 뭐 케냐, 소말리아도 2020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40년 만에 굉장히 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엔 난민기구가 발표한 걸 보면 2,300만 명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또 가뭄 도중에 갑작스럽게 또 비가 내리면 네네. 홍수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뭄 때문에 고생하다가 비가 오면 홍수가 나니까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 달 중순에 소말리아 중부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20만 명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이미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갑작스런 고온 현상, 맞아요. 또 폭우. 네, 이미 이제 올 여름도 우리도 지금 여름을 일찍 겪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가 전 세계적이다. 네. 이상고온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봄인데 봄이 아닌 것 같죠. 봄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싱가포르 국립환경청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최고 기온이 이미 37도 넘었습니다. 40년 전인 1983년에 4월 달에 기록한 역대 최고 기온을 이제 갈아치운 것이고 5월 달 기준 하더라도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뭐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태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미얀마 이런 곳에서도 이미 4월 달에 섭씨 40도를 넘었었습니다. 물론 더운 곳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4월이잖아요. 한여름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유수의 기상 관련 기관에서도 이미 경고를 많이 했었는데요. 미국의 국립해양대기국이 이번 달에 발표한 걸 보면 엘니뇨가 5월 달부터 7월 달 사이에 이미 시작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기온이 높아지게 되는 네. 건데요. 앞서서 세계 기상기구도 2020년 9월 달에 발생해서 3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라니냐는 이미 종료가 됐고 올해 하반기부터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구 기온이 이제 올라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보통 엘니뇨가 1년 가까이 지속하면서 지구 기온 상승과 함께 여러 가지 기상 이변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남부, 아프리카 대륙 동부 지역에서 이제 폭우가 또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호주, 인도네시아, 남아시아 지역은 극심한 가뭄 그리고 우리나라는 7월 달에 비가 좀 많이 올 거라고 합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또 이제 뭐 가뭄 얘기 나오고 이상고온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식량 문제를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네, 네. 이제 식량 개발을 위해서 그 곡물들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스스로 자랄 수 있는 곡물을 개발을 한다라는 얘기를 네. 들었는데 근데 곡물이라는 거 뭐 식물이 스스로 자라는 게 맞잖아요. 근데 네. 여기 스스로 자란다는 게 어떤 의미로 스스로 자란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좀 튼튼한 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잡종 교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종들이 섞어가지고 좀 그러니까 유전자를 이제 개량시키는 거네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이제 개체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개체가 스스로 복제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스스로 자라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농업 생산량을 이제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 척박해지다 보니까 생산량이 떨어지는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이 튼튼한 생산량, 그러니까 곡물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유전자 변형 기술을 활용한 무성 생시법, 이걸 고안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곡물의 생존력은 수확량 증가로 이어지는데 그전에는 지금까지는 생존력이 높은 옥수수, 수수 품종은 일반 품종보다 수확량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뭄에도 잘 견디는 그런 이제 곡물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가뭄 같은 극단적인 환경에 잘 버티는 곡물의 품종은 잡종 교배로 만들어지게 네. 되는데요. 문제는 잡종 교배가 안 되는 곡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밀, 콩 같은 것은 잡종 교배를 해서 튼튼한 품종을 만들고 이걸 대량 생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품종을 생산하고 재배하는 과정에서 수확량 증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밀과 콩은 잡종 교배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용 문제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럼 앞서 이제 가뭄에 강하다. 이 말은 물이 거의 없어도 네. 그런 물이 거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 잘 자란다. 네. 그게 어떤 방식이? 잡종 교배로 다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걸로는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네. 만들어낸 방법이 보통 암술 수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암술에 이제 꽃가루가 옮겨가서 이제 교배가 되는 건데 예. 그거 필요 없이 스스로 자가 복제를 통해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자연계에서 식물의 자가 복제가 일어나는데요. 말씀인 것처럼 수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아가 만들어지고 네. 종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이걸 아포믹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포믹시스로 번식하는 작물은 유전적으로 이걸 조작해서 만약에 만들 수가 있다면 튼튼한 곡물이 스스로 복제해서 후손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과학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가시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에 미국 화이트헤드 연구소가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팀이 아포믹시스로 생식하는 벼 개체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수수나 토마토, 알파바 건조 같은 다른 곡물에 대해서도 지금 같은 연구가 진행이 네. 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연구팀이 이제 후속 연구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서 이 식물에서 무성 생식을 유도하는 유전자를 활성화해서 식물이 유전적으로 이 똑같은 개체를 후손을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유전자 변형 기술을 통해서 스스로 복제하는 곡물을 생산하는 이 같은 연구가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조지아 대학교 유전과학 연구팀은 농업 생산력의 제고를 위해서 아직까지 연구할 분야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튼튼한 품종을 대량 생산한 기술이 농업 비용 절감을 통해서 특히 가난한 나라,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농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나라인데 또 가뭄에 더 취약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리고 이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날씨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데 예. 그거 이제 극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뭐 유전자 가위 기술이 그 치료 목적으로만 맞아요. 이용될 줄 알았는데 농업 식물에도. 분야에서도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빨리 이런 부분이 좀 상용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외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일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리 대비하기 위한 재난은 예방 시간입니다. 최근 전남 여수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체육관 천장이 붕괴가 돼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당연히 우리 아이들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 과연 안전한 건지 학교 교육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 자, 그럼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 교수와 이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학교에서 수업 중에서 천장이 무너진 거예요. 네. 먼저 어떤 사고였는지 좀 사고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안타깝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요. 예.
지난 이제 5월 12일 날이죠. 이제 금요일 날인데요. 낮 12시 20분경에 전남 여수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이제 그 천장에 있던 벽체가 이게 이제 무너지면서 교사 1명과 그러면 학생 13명이 다쳤던 그런 사고입니다. 네. 지금 현재 교사와 학생들은 그 사고로 인해서 이제 질환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한 상태고요. 그러면서 이제 심리 안정화 치료를 이제 받고 있는 중인데요. 네. 사고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원래 이제 그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육관에서 발생된 사고예요. 네. 이 체육관 내부에는 이제 무대가 있는데 이 무대 상부하고 그다음에 천장 지붕하고 여기를 연결해주는 이 벽체가 있습니다. 무대하고 상부하고 네, 연결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무대가 있으면 위에가 이제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비어 있는 부분을 이제 벽체로 막아줬었는데 이 벽체가 그냥 밑으로 쭉 떨어지면서 그 하부에 있던 학생들이나 선생님이 이제 다쳤던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벽체 자체가 큰 게 통째로 떨어졌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뭔가 이제 벽체하고 그 무대하고 연결해주는 뭐 고정장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고정장치가 있겠죠. 예. 통상적으로 이제 거기 현장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예. 이 벽체를 이제 고정하기 위해서 실제 틀이 있어야 되죠. 네. 예. 근데 이 틀 자체가 뭐냐면 이제 수직재로 이제 경량 그 철골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각 파이프. 예. 이 각 파이프가 이제 수직으로 설치가 돼 있었고요. 그럼 이 각 파이프에 이 석고보드나 또는 흡음재 이 벽체를 현재 붙여줘야 되는데 예. 이 붙였던 이 방법, 이 결합 방식에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실제 이 어떤 그 고정을 하는 방법에서 나사못을 좀 사용을 해서 이걸 이제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단히 고정을 하려면. 그렇죠. 단단하게 고정하려면 나사못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실제 이제 사고 그 현황을 좀 보게 되게 되면 나사못이 아닌 일명 이제 타카핀이라고 해서 저희들 용어로는 이제 타카핀이라고 하지만 가끔 우리 이제 그 사무실에서 문서 편찬할 때 쓰고 있는 스테이플러 일명 뭐 호치켓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스테이플러를 그 인테리어 할 때 쓰는 약간 좀 그렇죠. 두꺼운 형태의 스테이플러 심으로 박아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스테이플러가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벽체하고 그 경량철고 그 수직재하고 같이 이제 연결을 하다 보니까 힘을 아무래도 못 받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사못이 아니라 와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타카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힘이 약해요. 그래서 박았던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갖다가 작용을 하게 되게 되면 당연히 이게 빠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인테리어를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보통 공사할 때 그 타카핀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사 같은 걸로 나사나 못으로 단단하게 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최종 과정이 생략이 되고 타카핀만 박혀 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사실 타카핀 박았다 해도 어느 정도 고정력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쉽게 풀리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실제 이제 타카핀을 박았다고 해서 이게 이제 불안전한 거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어야 이게 이제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게요. 네. 그래서 실제 그 이제 경찰은 처음에 이제 사고가 발생되고 나서 외부 요인은 없었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지만 제가 이제 경험상 보게 되면 아마 외부 요인이 작용했을 걸로 판단이 되는 거고요. 특히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운동을 하면서 뭐 떠드는 소리가 난다든지 또는 뭐 음악 소리가 되게 좀 크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음향이라든지 이제 외부에서 공기가 또 유입이 돼요, 이게요. 어떤 소리도 뭐 진동 같은 게 그렇죠. 있으니까. 뭐 소리라든지 이제 공기에 의해서 이게 이제 진동이 발생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6년 동안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 칸막이 벽체를 흔들다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고정부가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지붕이 체육관은 학교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 약간 둥글어요. 이런 둥근 어떤 트러스 구조인데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처짐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이제 누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힘 때문에 아마 더 붕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석고보드가 받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석고보드가 떨어진 거라고 하셨는데 보통 보면은 뭐 주택에서도 그렇고 벽이나 천장에 이제 마감재로 석고보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석고보드를 왜 쓰는 겁니까? 석고보드는 이제 대부분 이제 건축재료의 이제 어떤 하나의 종류인데요. 이제 석고라든지 또는 이제 섬유 물질로 만든 그런 판 모양의 이제 개념이에요. 통상적으로 이제 석고보드는 뭐 도배라든지 타일로 이렇게 마감이 돼버리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죠. 일반 청취자분께서 그러니까 석고보드 위에다가 또 타일이나 그 벽지를 바르니까. 그렇죠. 석고보드가 있게 되고 뭐 흡음재라든지 아니면 뭐 타일이라든지 이제 벽지를 이렇게 이제 바르는 이런 구조예요. 아무래도 이제 콘크리트 자체만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좀 외관상 보기가 싫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석고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단열이라든지 어떤 뭐 소음에 대한 어떤 차음이라든지 또 이제 불이 났을 경우에 이런 내화 측면 이런 측면 때문에 이제 서커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이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가격이 거죠. 쌉니까?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가격이 싸게 외관을 마무리 잘 할 수 있으니까 네. 많이 범용으로 쓰는 건데 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속고보드랑 다른 부위랑 결합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네. 앞서서 뭐 못이나 나사못 같은 걸 쓰지 않고 네. 타카핀으로 고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이 마지막에 그런 단단하게 결합할 수 있는 부분 못이나 나사못을 왜 안 쓴 겁니까? 이번 사고 같은 경우도 이제 실은 부실공사로 이제 봐야 되는데요. 네. 대부분 이런 어떤 그 서커보드 작업을 하시는 이런 마감 작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나사못을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작업 속도가 안 나는 거죠. 일일이 하나씩 다 박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육관이라서 예. 이 높이가 상당히 높거든요. 대부분 우리 이제 체육관 강남 가시게 그렇죠. 되게 되면 뭐 높이가 되게 높잖아요. 한 2배, 3배 정도 그렇죠. 되는. 뭐 3층 정도 거니까. 높이였는데 이 벽체를 공사를 하려고 보면 그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올라가려고 보면 뭐 사다리가 있든 또는 작업자가 설 수 있는 어떤 발판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업의 편의성 때문에 이제 많이 이런 타카를 사용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그 공사 기간 내에 끝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해야 되니까. 네, 그 계약이 돼야 되는 거니까 예. 뭐 3월, 9월 이전에는 무조건 끝내줘야 학생들이 수업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특히 이런 마감 공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공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의 어떤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좀 해야 되는 이런 특성도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이런 작업 같은 경우에는 뭐 밤에도 작업을 하셨을 거예요. 예. 올라갈 수도 없고 빨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다다다 할 수 있는 이런 타카로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었다는 거죠. 그래도 그 시간에 쫓긴다고 안전을 생각 안 하는 건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이거 아이들이 사용하는 곳인데. 아니 뭐 그렇게 공사 기간이 촉박하면 학교 측과 좀 협의를 해서 또 이제 강당이고 그러면은 조금 더 공기를 연장을 해서 안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아이들을 생각해서 좀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그 부분이 학교 공사에서는 가장 취약점이에요. 네. 왜냐하면 학교 공사는 보통 이제 뭐 방학 때, 뭐 여름 방학이 됐든 겨울 방학을 이용을 해서 대부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만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뭐 건물을 신축을 한다든지 증축도 역시 3월이나 9월 이전에 무조건 끝내야 되는 이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기 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9월 달에 이제 체육관이 준공이 됐었는데 네. 아무래도 9월 달까지는 무조건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현장이 좀 혼잡했을 가능성도 있고 예. 안전을 갖다 지키는 게 아니고 어떤 빨리 끝내는 이런 어떤 특성상에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공사 이 공사 기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안전이 됐든 품질이 됐든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추후에는 뭐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예. 충분한 공사 기간도 좀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부실시공이에요. 네. 근데 추후에 안전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또 밝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학교 1년에 2번씩 안전점검을 했는데 말이 됩니까? 어떻게 A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점검을 하는 그 어떤 시스템상에서 좀 문제가 있는데요. 예. 학교에는 이런 어떤 시설에 관련된 그 전문가인 시설 관리직들이 당연히 이제 있으셔서 그분들이 이제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예산이라든지 인원 충원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시설 관리직들을 이제 채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행정직 직원분들 이분들이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경기도 학교가 한 2,600개가 되는데 이 중에 시설 관리직이 없는 학교가 약 한 1,000개 정도. 거의 한 50% 이내의 학교 자체가 시설 관리직도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위험도가 다 내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요. 결국은 당연히 시설 관리직이 아닌 행정직 분들이 이제 점검을 하다 보면 예. 전문성도 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예.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점검을 하더라도 잘 모르니까 형식적으로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외관만 되는 보고 그렇죠. 튼튼해 보인다. 네. 더군다나 체육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이가 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위에까지 올라가셔서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런 어떤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사다리라든지
또는 이런 점검할 수 있는 승강 통로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됐다는 거죠. 향후에는 이런 어떤 문제점을 좀 인식을 하시고 뭐 학교라든지 또는 교육청에서도 시설 관리직에 대한 채용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안전 관련된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일상 곳곳에서 우리가 많이 큰 사고도 많이 겪었고 네. 지금도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겠습니까?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니면서 예. 뭐 밑에도 상당히 중요시 해야 되겠죠. 걸어다니는 예.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제 항상 상부 쪽도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이번 학교 같은 경우에는 벽체가 떨어졌지만 우리 이제 일상생활하는 어떤 상가 또는 지하철 또는 뭐 어떤 아파트 주택에서도 천장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장이 쳐졌다든지 또는 뭐 단차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연결부 쪽에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조심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없게끔 좀 네.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또 학교에서 지금도 학교 관련된 사고가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었으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이게 평소에 지금 이제 뭐 시설 관리 전문 인원들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분들 선생님이나 행정안전 쪽에 계신 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 분들은 뭘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통상적으로 이제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는 항상 그 전조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천장에서 갑자기 뭐 우지직 뭐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는 일단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석고보드라든지 흡음재 부분에서 어떤 균열이 가 있다든지 또는 어떤 덮개가 좀 휘어 있다든지 또는 내려앉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대부분 천장에 이게 고정되어 있어야 될 이런 석고보드나 이런 어떤 흡음재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재라든지 경양 철골에서 이 연결부 쪽에서 연결이 좀 안 돼서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특히 뭐 걸어가고 있는데 또는 수업을 받고 있는데 위에서 뭐 파편이 가다 떨어진다든지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를 하여금 그 원인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가끔 또 이제 위에서 뭐 누수가 많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누수가 돼서 뭐 천장이 약간 누렇게 바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천장 안쪽에 또 습기가 좀 있어서 실제 곰팡이가 낄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상 좀 저 주의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난 예방 시간에서 학교 교육시설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서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의 최명기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자, 이번에는 새롭게 마련한 코너입니다.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첫 번째 시간이에요. 은퇴가 생전 장례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일하고 또 은퇴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은 이런 고민을 생각해 볼 만한 책을 소개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상무님, 오늘 이제 고르신 책이 끝난 사람이라는 소설을 골라오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건 못 읽어봤어요. 이 책을 이제 고르신 이유부터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보통 일과 은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죽을 건가 하는 문제랑도 맞닿아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일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뭐 어떻게 은퇴할 것이라는가 문제랑 또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과 은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샴샹둥이 같은 그렇죠. 거라서 이제 네. 같이 고민을 일이 해야 있으면 돼요. 은퇴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정년 이후의 삶이 어떨까 정면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 소설이 이제 예. 끝난 사람이라는 소설이어서 첫 번째 코너인 만큼 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소설 제목이 좀 마음이 좀 아파요. 끝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쵸. 아니 뭐 사람이 뭐 죽으면 끝나겠지만 예. 누가 이제 죽음 생각 안 하잖아요.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셨는데 이게 이제 일본 소설가 우치다테 마키코라는 분이 쓴 소설인데 소설 속 주인공이 이제 타시로 소스케라는 분이 나오세요. 이분이 평생 은행에서 일하시다가 퇴직하기 직전에 이제 자회사로 좀 밀려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는데 사람도 이제 정년퇴임식에 모여가지고 뭐 여러 축하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겉으로는 축하 인사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저 사람 이제 더 이상 재기할 수 없을 거야. 끝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수께 삶이라는 게 이제 정년관계 끝나고 이후 삶은 이제 여생, 남은 삶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속해도 자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정년퇴임식이라는 게 마치 생전에 치르는 장례식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 기운도 팔팔한 사람인데 일도 더 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이 팔팔한 사람을 내보내면서 왁작지근하게 이제 장례식 치르듯이 사람을 내보내니까 이 퇴임식이라는 게 마치 생전에 치르는 장례식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생전에 치르는 장례식이라는 게 굉장히 씁쓸하고요. 사실 예전에는 정년퇴임하면 이제 앞으로 좀 충분히 쉬시겠다 그러면서 축하를 하는 의미였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엔 다들 이제 건강도 그렇죠. 좋고 오래 살고 뭐 100세 시대를 하니까 저도 이제 퇴직하신 선배님들 보면은 굉장히 아주 젊은데 형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년퇴직 이후의 삶이 뭐 그런 장례식 이후에 그런 죽은 삶일까 이런 좀 걱정도 좀 되곤 합니다. 그렇죠. 많이 걱정하시고 보통 은퇴 후에 살면 사람들이 여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생을 이제 한자를 풀어보면 남은 인생 또 뭐 짜투리 삶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소설 속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산 사람한테 어떻게 남은 인생이라는 표현을 쓰냐. 그냥 인생이면 인생이지. 어떻게 남은 인생이라는 게 있냐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은퇴 후의 삶을 여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또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일하고 삶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일이 끝나버리면 삶도 끝난다고 생각하고 이후 삶을 여생이라고 생각하는 걸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은퇴 후에도 여생이 아니라 인생을 살려면 역설적으로도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제 뭐 일을 평생을 하지만 뭐 학생은 이제 학생 그 공부하는 게 일이니까.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람이 일이 있고 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은퇴는 쉼이잖아요.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볼 필요는 있어요. 더는 일하지 않는 것들을 보통 일이 은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미 속에 뭐가 있냐면 일이라는 것들 돈 버는 거랑 관련시켜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면 일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보통 일이라는 게 그런 것도 있지만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일터에서 관계가 얻어지고요. 일을 하면서 시간 관리가 되잖아요. 그 다양한 것들로 일을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오직 돈만 연관시켜서 일을 생각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일의 의미를 조금 확대해 보면 은퇴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은퇴가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 생각인데 일과 은퇴에 대한 타입을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타입이 뭐냐 그러면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돈도 벌고 넉넉하게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누구나 원하는 거 아닙니까? 모두의 꿈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부분 사람도 그렇게 원하고요. 남들은 이제 돈 벌려고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한다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 번다 그러면 이게 뭐 베스트. 이게 누구나 희망하는 삶일 수는 있죠, 이게. 그러니까 근데 말씀하신 이런 첫 번째 유형은 은퇴 준비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평생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은퇴 준비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생각대로 안 될 때도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직장에서 소속돼서 하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저 지금 소속돼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이라는 게 때가 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저희도 정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해야 될 필요 있고 뭐 개인 사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좋아서 하시는 일이지만 이 일이라는 게 또 뭐 기술의 발달이나 경쟁자의 출현이나 또 대표적으로 이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시기에 그만둬야 될 수도 있으니까 준비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타입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타입은 어떤 거냐면 말씀하셨듯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두 번째 타입은 하고 싶은 일만 해서는 돈을 벌지 못하니까 일단 하고 싶은 일은 뒤로 미뤄두고 지금 일단 돈 버는 데 집중하시는 분들. 그리고 돈이 충분히 모이면 은퇴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들한테 은퇴라는 거는 희망의 이벤트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일에서 하고 싶은 일로 옮겨가는 거니까. 맞아요. 준비 단계. 항상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 하고 싶은 일 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냐.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처럼 저축하면 언제 은퇴할 수 있냐. 네. 지금 저축을 늘리면 얼마나 은퇴 시기를 당길 수 있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은퇴에 대해서 약간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사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파이어족. 맞습니다. 이게 두 번째 타입이네요. 대표적인 게 파이어가 이제 두 번째 타입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죠. 파이어라는 게 이제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재정적으로 독립을 해서 리타이어 얼리 빨리 은퇴를 하자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조기 은퇴의 꿈을 이루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저축을 늘리거나 아니면 수익률을 높여야 되죠. 그렇죠. 근데 둘 다 쉽지는 않죠. 저축을 늘린다는 거는 뭔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 행복을 저당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도 중요한데. 그렇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수 있냐라는 첫 번째 질문이 많고 두 번째 수익률 높이는 거 요즘 뭐 그래서 비트코인도 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수익률의 이면에는 항상 리스크라는 게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리스크가 또 다른 또 위험 요소가 되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앞서도 수명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 뭐 100세 시대 얘기했는데 그럼 100세 시대는 언제 은퇴가 조기 은퇴입니까? 그것도 조기 은퇴라는 말도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두 번째 타입의 문제가 그거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이후 생활 기간이 덩달아 늘어나면서 준비해야 되는 자금도 많아지잖아요. 그다음 은퇴 시기를 뒤로 미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언제 은퇴하냐. 이제 근력 다 떨어져 가지고 하고 싶은 일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이제 계속 뒤로 미룬다는 게 또 그것도 맞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이제 세 번째 타입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타입입니까? 어떤 거냐 그러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 합니다. 근데 그게 충분한 소득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면 그 위일에 다른 일도 또 하시는 스타일이 있어요. 사실 요즘에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심해지고 그러면서 보도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N잡러잖아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 왜냐하면 지금 이 수입만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뭐 밤에 다른 일을 하고 이런 타입이겠네요. N잡러가 거기에 해당되긴 하는데 모든 N잡러가 세 번째 타입은 아니에요. N잡러 중에 이런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일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N잡러 중에 세 번째 타입에 해당되시는 분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아시는 어떤 소설가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소설 평생 쓰고 살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소설만 써서 살 수 없다. 그래서 소설 대신 에세이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방송도 출연한다. 소설 쓰는 게 자기 본캐면 뭐 에세이스트나 그림 그리는 거는 다 부캐인 거죠. 모든 다른 부캐들이 자기 본캐, 본 활동을 하는 걸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의 삶들이 보면 세 번째 타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이 세 번째 타입은 자기 하고 싶은 일 이제 목표가 달성되면 그때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과 삶의 좀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이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죠. 뭐 일하고 삶이라는데 여기서 삶이라는 거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인 거고 일이라는 거는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 균형이 되게 중요한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을 하려고 하고 싶은 일을 줄일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돈이 부족해서 안 되니까 그 균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문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되게 고단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네 번째 타입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타입이 뭐냐면 앞에서 세 개는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알잖아요. 근데 네 번째 타입은 어느 틈엔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냥 일만 하고요. 돈 벌려고 일하고요. 돈 더 많이 벌려고 일 더 많이 하시는 분들. 이분한테는 고민은 뭐냐면 어느 순간 일을 그만둬야 되는 순간 앞서 말한 끝난 사람처럼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슬픈 타입이네요. 이분들한테는 일의 의미를 찾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은퇴 준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듣기에는 첫 번째 타입이 많은 사람들이 원할 것 같은데 이제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타입이 제일 많겠습니까? 저도 궁금해서 제가 저희 연구소에서 유지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네 가지 타입 중에 뭐가 제일 많냐고 했더니 두 번째 타입이 제일 많더라고요. 의외로. 185명이 응답을 했는데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지금 돈 벌고 있다는 사람이 한 43%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많았던 게 이제 네 번째 타입, 뭐 그다음에 첫 번째 타입 뭐 이렇게 있고요. 오히려 N잡러 같은 타입들 한 9%밖에 안 돼서 별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요즘 뭐 세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이 품절이라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일단 지역 도서관에 가면 다 있으니까 그쪽에서 빌려서 보셔도 되고요. 이번 과정을 통해서 또 이게 책이 소생돼서 부활할 수 있는 계기
다시 출판됐으면 하는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 시간이 책 소생 프로젝트까지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오늘은 우치다테 마키코의 끝난 사람이라는 소설 통해서 일과 은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이 시간 이제 격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네네. 상무님 이제 또 격주로 나오시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동엽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퀴즈 정답 말씀드려야죠. 나라 우주센터가 있는 전라남도의 자치군. 정답은 고흥군이었습니다. 자, 8972번 쓰시는 분 전라남도 고흥군입니다. 라고 정답 보내주셨고요. 6032 고흥군 외나라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인데 먹고 살기 바빠서 못 가보네요. 나중에 또 발사할 때 시간 내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때 이벤트 아니더라도 또 고흥군은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또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8011번 고흥입니다.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 기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8972-6032-8011 상품 받으실 분이고요.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 중복 담중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1라디오 여기서 이만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우원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피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면 거칠어지다가 심하면 갈라지기까지 하지요. 이런 피부 상태를 가리켜서 거북이 등껍질 같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거북이의 등껍질은 딱딱하고 또 갈라져 있어서 이런